네, 주식심화론 오늘 주제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시대 소비 위축 숫자와 마주해 보자. 신영증권의 서정현 애널리스트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삼고 시대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입니다. 그래서 요즘 알뜰 소비족이 늘고 있다는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 하루 지출 0원, 무지출 챌린지 이런 거 요즘 다시 유행한다고 이야기 나오고요. 뭐 10,000원의 행복 뭐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물가도 높아지고 금리도 높아지고 하면 아무래도 가계 부담이 좀 커지는데 소비 위축의 우려가 있을까요? 네, 지금 가장 화두지요. 소비 위축이라는 단어 계속 많이 듣고 있고, 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물가 오르고 금리 올라서 이자 부담이 있다. 이제 가계 부채가 있는 경우를 이제 한해서 얘기하는 거지만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그러면은 그래도 지출에 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일 겁니다. 근데 이제 소비 위축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좀 압박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너무 소비 위축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소비에도 많은 갈래의 소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건 정말 위축될 수 있고 어떤 건 생각보다 견조할 수 있고 또 어떤 건 더 좋을 수도 있고 사실 뭐 방금 말씀하신 알뜰 소비 이런 얘기 하셨다시피 네. 가격이 저렴한 그런 물건들은 더 잘 팔릴 수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걸 다 합했을 때 위축될 수 있냐 이걸 말하는 거겠지만은 실제로도 그걸 다 합했을 때 감소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숫자를 실제로 다 뜯어서 보면은 그 단어로 말하기에는 너무 좀 과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봤을 때 한 20년 정도 뭐 더 길게 봐도 비슷할 것 같긴 한데 20년 정도의 흐름을 2000년대 들어서 이렇게 쭉 보면 소비가 엄청 호황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이. 네. 그러니까 소비 위축이라는 말만 늘 많습니다. 예. 이 헤드라인만 찾아봐도 소비 위축이 우려된다. 소비가 둔화될 것 같다. 그래서 이 한국은 조금 소비에 대한 약간 그 우려가 늘 좀 있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제가 많이 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연준이 긴축을 시행하게 되면서 미국에서도 과연 이런 긴축 시행으로 인해서 수요형 인플레이션을 좀 꺾기 위해서 연준이 긴축을 한다. 이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소비재 기업이라든지 유통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데 간밤에 아무래도 월마트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걸 중심으로 해서 뭐 국내도 그렇지만 미국에서도 소비가 좀 위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고 또 뼈를 때려주시는 말씀해 주셨는데 한국은 뭐 늘 소비가 그렇게 호황이었던 적이 없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좀 많이 느끼죠. 어떨 때는 또 사치제가 좀 많이 소비가 네. 되는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생필품 쪽이 좀 더 네. 많이 소비가 되는 쪽이 있는데 투자에 있어서는 어떤 쪽을 좀 기준을 가지고 대응을 할지 오늘 또 숫자 위주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이 보시기에는 물가와 금리가 소비를 움직일 수 있는 팩터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생각을 많이 하게 한 이슈인데요. 금리 물가라는 것이 소비를 근본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움직이는 변수라기보다는 소비를 한 또 이제 20년, 제가 2000년 이후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네. 20년을 이렇게 민간 소비 지표를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요. 지금 자료 화면 보시다시피 안 좋았던 시기, 마이너스로 가면은 당연히 안 좋은 거지요. 그 시기가 한 3번 정도 극명하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아는 시기입니다. 신용카드 사태 있었죠. 그리고 리먼 사태, 그리고 최근에 코로나. 그러니까 뭔가 전 세계적인 또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라 하더라도 좀 상당히 큰 충격 이런 게 있을 때 전체적인 소비가 움직이는 거다. 네. 대신 그게 아닌 시점들을 보시면은 2에서 4% 정도의 물론 이게 2000년대 들어서 과거 80년대보다는 당연히 이제 지금 낮아져 있죠, 우리나라가. 그렇지만은 최근 계속 저 밴드를 움직이는 거다, 민간 소비라는 것이. 그러면 이제 충격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충격이 왔을 때 소비가 줄어듭니다.
근데 다시 이제 회복이 되죠. 왜냐하면 소비라는 것이 늘 안 하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충격 이후에는 그게 회복 탄력성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준으로 다시 올라오고 거기에서 꾸준하게 한 3, 4년 정도는 안정적인 그 흐름을 보이는 것이 소비다 원래. 그래서 물가랑 금리라는 것은 어떤 그런 외부적인 충격에서 벗어나는 시점에서 좀 정책적으로 또는 경제적인 어떤 전체 흐름에 의해서 좀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소비가 움직이는 것과 사실 좀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소비에 팍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소비는 소비대로 흐르는데 저게 개입이 되냐 안 되냐가 조금 더 양념적인 요소랄까요? 그러니까 소비를 완전하게 건드리는 요인이 될 수는 없다. 그 정도의 충격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충격 때문에 금리랑 물가가 움직이는 거죠, 사실. 네. 물가와 금리가 소비를 움직인다기보다 어떤 외부 충격이 일어나서 물가와 금리를 움직이고 소비까지 움직일 수는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신데요. 네. 우리가 또 투자자로서 이 국내 소비를 흔들었던 세 가지 큰 충격은 좀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카드 사태, 2002년 카드 사태, 리먼 사태,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이연 수요를 우리가 확인했어요. 네. 뭐 보복 소비라는 개념도 네. 나왔었고요. 그 가운데서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또 자동차가 아닐까 네. 싶어요. 참고로 요즘 자동차 업종 실적 얘기 많은데 내용들 좀 보면은 증권사 연구원분들 리포트를 보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연됐던 자동차 소비 수요가 내년 정도까지는 이어질 것이다. 그건 좀 확실할 것 같다.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 민간 소비를 한번 좀 살펴볼까요? 올해 상반기에 민간 소비 증가세가 경제 성장률을 능가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을 보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0.7% 증가한 가운데 민간 소비가 3% 늘었다라는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민간 소비가 경제 성장률을 능가하는 배경과 그 의미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이것도 또 그래프 한번 그려보면은 네, 능가했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당연히 있고 예, 그래서 사실은 민감한 포인트는 아닌 것 같다. 왜냐하면 민간 소비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실질 그 지표, 민간 실질 지수 그건 물가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면은 자연스럽게 민간 소비도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P와 Q의 조합이라고 봤을 때 착시 효과인가요? 착시 효과만 있는 건 아닌데 예. 두 가지인데요. P가 오르기 때문에 Q가 조금 감소한다 하더라도 전체는 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민간 소비가 제가 서두에도 이 숫자 자체가 정말 그렇게 마이너스로 갈 정도로 나빠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물가가 문제라면은 Q가 그만큼 많이 빠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Q의 문제는 또 뭐냐면은 우리 지금 공교롭게도 물가랑 뭐 아까 3고 얘기하셨는데 그런 것이랑 사실 시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가 지금 겹쳐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회복되는 소비 항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이 더해지면서 상반기는 경제 성장률이랑 비교했을 때 민간 소비가 마치 소비가 좋은 것처럼 이렇게 좀 능가하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혹시 주목되는 소비 항목 있으세요? 생활 속에서도 좋고. 맞아요. 예. 소비를 우리가 이제 막연하게 여행 가잖아 뭐 이런 얘기 아니면은 정말 뭐 명품은 많이 샀잖아 이런 얘기들을 약간 말하자면 뭐 통계청의 그런 항목들로 한번 얘기를 해보자. 소비라는 민간 소비를 이루는 항목이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크게 보면은 소비는 두 개로 나뉩니다. 상품 소비와 서비스 소비. 네. 그러면 상품 소비는 집밥 먹었던 게 상품 소비인 거고 서비스 소비는 외식하면 그게 서비스 소비인 겁니다. 같이 밥을 먹더라도. 그러면 이제 코로나 시기에는 우리가 집밥을 많이 먹었죠. 외식을 못했고 여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비스 소비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지금 한 3년 동안. 근데 소비를 100이라고 본다라면은 한국은 서비스 지출이 약 6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비스 비중이 상당히 큰데요, 원래 이 소비라는 것이. 근데 네. 그 서비스 많이 줄어 있다는 거죠. 지금 한 55% 정도 비중으로 줄어들어 있고. 이건 좀 튀어 오를 수도 있는 그게 건가요? 당연히 지금 언제든지? 튀는 과정인 거죠. 예. 그리고 상품 소비. 그게 이제 집밥 먹고 뭐 화장품 등등 그런 게 다 상품인데 상품 소비는 평균적으로는 한 30
5에서 40 사이 정도의 비중을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45%까지 올라와 있었거든요. 3년 동안. 그러면은 아까 회복 탄력성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자기의 수준으로 돌아간다. 그랬을 때 상품 소비는 좀 둔화될 수 있고 서비스 소비는 다시 늘어나는 것이 정상이다. 그랬을 때 상품 소비가 늘어나는 것이 뭐 그게 소비 위축이랑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리고 서비스 소비, 상품 소비 이제 줄어든다라고 해서 그걸 소비 위축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정상으로 가는 거니까. 그리고 서비스 지출은 늘어나는데 이것도 이제 정상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소비 호황이라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지금 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포스트 코로나로 인해서 좋아지는 거 있고, 근데 더 좋아졌어야 되는데 좀 덜 좋은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여서 물가나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소비 중에 조금 튀는 게 있겠느냐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그 정상으로 가는 과정에서 서비스 소비, 여행 가시고 지금 이제 방학 시즌이 오니까요. 휴가 시즌이고 여행 가시고 밖에서 놀이하고 외식하고 이런 것들이 어쨌든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과정이고 집밥은 좀 줄인다 하더라도 이건 또 물가 때문에 또 많이 못 줄입니다. 그래서 사실 상품 소비도 확 줄 것 같진 않다. 네. 그 와중에 자동차 네네. 얘기를 주셨지만은 사실 현재 자동차 소비는 마이너스입니다. 그 자동차 산업에서 하는 내년까지 수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대기 수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해서 아시겠지만 반도체, 자동차용 반도체가 공급이 잘 안 됐었죠. 그것 때문에 지금 8개월, 10개월 기다려야 차를 받을 수 있잖아요. 이 소비가 대기되어 있는 것이 그렇다는 거지 신규 수요는 지금 사실 마이너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구재로 우리가 분류하는 것인데 네네. 내구재들은 코로나 시기에 많았던 항목입니다. 자동차, 가전, 가구, 통신기기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 역신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소비 위축이라고 봐야 되겠죠. 비내구재는 어떤가요? 비내구재가 이제 정확히 이제 음식료 같은 거잖아요. 예. 필수 소비재라고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 비내구재도 원래 정상 수준보다 아주 비중이 높아졌었습니다. 집밥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좀 줄어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오히려 인플레이션 덕분에 이게 많이 줄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내구재는 사실 정상화되지 못하고 상당 기간 동안 좀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이제 약간 수혜라는 겁니다. 그쪽은. 네. 소비를 항목별로 좀 살펴봤을 때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좀 비정상화됐던 것들이 정상화되는 과정에 있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다만 뭐 상품 지출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 지출, 이 가운데서는 서비스 지출이 이제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는 쪽이고요. 상품 지출도 좀 둔화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인플레이션 때문에 사실 규모 자체는 크게 둔화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특히 의식주 가운데서 다른 거 다 줄여도 식은 못 줄이잖아요. 예, 그런 면에서도 아무래도 그런 필수 소비재의 지출은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맞습니다. 예,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그러니까 그 인식 자체가 제가 생각하는 인식이 맞나요? 맞습니다. 예. 경기가 좀 안 좋으니까 먹고 사는 거에 좀 더 사람들이 더 치중을 해서 먹는 것에 대해서는 줄이기 어려울 것 같다. 가격도 네. 올랐고. 맞습니다. 그렇다고 예. 더 먹진 않겠지만은 예. 외식은 3번 할 거 한 2번밖에 못 할 수는 있겠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상품 소비가 더 줄지는 못하고 서비스 소비는 또 뭐 생각만큼 회복이 빠르진 못할 거고 늘고는 있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월마트나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코카콜라 CEO의 발언들을 보시면 지금 식품이나 생필품, 에너지 가격 자체가 크게 뛰어올라서 이 세 가지 항목을 소비자들이 감당하기에도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 추이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도 어느덧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어떤 우리 생활 속에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런 소비력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망해 네, 주시죠. 맞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표적인 또는 아마존 미국으로 치면요. 이런 빅테크 온라인 플랫폼들의 실적을 좀 좌우하는 큰 두 개의 축은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 네. 그거랑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물론 훨씬 더 큰 수익을 주는 요소이지만 현재로서는 그 광고와 커머스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이 광고 경기 회복
그다음에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의 이제 성장 지속, 이건 서로 맞물려서 상당히 중요한 요인인데, 이커머스 시장은 지난 한 5년 이상 계속 높은 성장을 유지했고요. 그거보다 더 과거에도 더 높은 성장했었지만은 이제 20% 성장대를 상당히 오랜 기간 유지했습니다. 근데 코로나 시기에도 20%대를 계속 유지하다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둔화되어서 올해 상반기에 현재 9%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전체적인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 둔화를 좀 반영하는 것이고, 또 뭐 광고 경기, 이게 이제 같이 조금 맞물리는 건데, 이건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코로나가 되다 보니 외부 활동이 증가하고, 그러니 이제 온라인 소비를 좀 줄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온라인에서 파는 품목이 뭘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온라인에서 안 파는 게 뭘까 생각하는 게 더 빠를 정도로, 온라인에서 안 파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마트를 생각해 보시면은 마트에는 안 파는 게 많아요. 이제 오프라인 마트 했을 때, 할인점, 슈퍼, 편의점 같은 곳은 이 식품 위주의 채널입니다. 한마디로 필수 소비재 위주의 채널. 근데 온라인 이 시장은 안 파는 게 없다. 그래서 필수 소비재가 아닌 내구재도 있고, 뭐 사치재도 있고 다 있죠. 다 섞여 있다 보니까는 영향을 안 좋게 받는 품목도 있고 견조한 품목도 있다 보니 안 좋게 받는 품목에 대한 안 좋은 영향이 더 크게 지금 보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인플레이션이라던가 포스트 코로나라던가 아니면은 뭐 고금리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견조할 수 있는 건 우리가 계속적으로 필수 소비재라고 말씀드렸는데, 필수 소비재 비중이 아무래도 낮은 것이 온라인이다 보니 여기는 지금 2중, 3중으로 좀 고통이 당분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연구원님은 인플레이션 시기에 필수 소비재 관련주가 수혜주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사람들이 식은 줄일 수 없으니 필수 소비재에 집중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저는 약간 비즈니스 모델에도 좀 주목을 했었습니다. 뭐냐면은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은 재고 부담을 가져가지 않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많은 물건을 다 팔면서 실제로 내가 재고 부담은 거의 없는, 그래서 이제 셀러들이 이 장에서 팔면서 수수료만 내는 그런 플랫폼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트 같은 곳은 거의 재고를 내가 부담하고 판단 말이죠. 이제 비식품은 좀 그런 게 적어졌는데 식품은 특히나 거의 재고죠. 그렇기 때문에 재고를 부담하면서 판매하다 보니 인플레이션 시기에 그 약간 예민한 그런 스프레드를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가격 범위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셀러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한테. 근데 온라인 플랫폼들은 그런 권한이 없죠. 내 재고가 아니니까. 예, 그런 많은 좀 부분들이 겹쳐져서 사실 뭐 꼭 밥은 계속 먹으니까 필수 소비재가 좋은 거야. 이건 상당히 이제 간단한 논리고, 조금 더 들어가 봤을 때 사업 모델 자체도 좀 취약할 수 있다, 온라인 플랫폼들은. 근데 이제 이 역시도 지나가겠지만은 현재는 당분간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온라인 플랫폼의 전체적인 매출 자체가 이커머스, 온라인 쇼핑과 또 디지털 광고 쪽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그렇긴 한데, 또 이들은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가치들을 시장에서 또 보기 시작했을 때는 그럼요. 또 다른 밸류에이션을 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당분간은 진짜 경기가 언제쯤 회복세를 보일지, 맞습니다. 예, 이게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인플레이션 시기에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필수 소비재를 담당하는 오프라인 유통, 혹은 필수 소비재라고 하면은 뭐 음식료 등등도 포함이 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많이 먹는 브랜드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정리를 해보면 온라인 플랫폼주는 경기 민감주인가요? 그 회사들이 광고나 커머스에 좌우되니 당연히 경기 민감이지만 사실상 이제 기술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미래 성장 산업이라고 봐야겠지요. 말씀대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콘텐츠 등등, 그래서 경기에 민감한 사업 구조를 아직까지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네. 성장주이면서 매출 구조에서는 또 경기 민감한 측면이 있는 게 바로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정부 쪽에 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는데요. 국민 제한 탑10 투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찬반 의견이 갈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을 폐지하자. 너무 불편하다. 이런 것들이 도마 위에 올랐는데 관련주가 일단 반응을 했거든요. 이마트 네. 등 네. 주가들이 반영을 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주가 움직일 거라고 보시나요? 네, 좀 예민한 사안이어서 이미 또 살짝 10% 정도의 수익률이 선반영이 되었고 예. 그래서 오히려 저게 지연되거나 좀 잘 안 풀릴 것 같으면 예, 다시 조정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저의 생각은 저 국민 제안이라는 것이 온라인 투표로 현재 31일까지 열흘 동안 진행이 되는 거고 예. 박빙인 것 같아요. 10개의 모든 사안들이. 그러니까 10개 제안 뽑은 것들 중에 상위 3개가 뽑혀서 그것들이 관련 부처에서 더 상세하게 논의될 거다라는 지금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상위 3개 일단 뽑혀야 됩니다. 그리고 뽑힌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관련 부처가 논의를 한다는 것이지 법이 바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 그리고 이제 말 그대로 유통산업발전법이라는 법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정책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많은 난항이 예상이 됩니다. 좀 전에 이제 찬반이 있더라라고 말씀 주셨는데 실제로 온라인 투표상에서는 반대는 누르는 곳이 없습니다. 그냥 좋아요였나요? 그런 것만 이제 누를 수 있고 네. 반대 같은 경우는 이를 또 반대하는 그런 특정 또 집단들이 있을 수 있죠.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분들이 이제 반대 운동을 한다거나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무 휴업을 좀 풀어달라라는 것은 많은 논리들이 있는데 단순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불편하다라는 얘기 할 수도 있고 또 사업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좀 역차별 아니냐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사실 대형마트가 이제는 공격의 대상은 아니지 않냐. 실적이 지금 반에 반토막이 나 있는데 거의 적자인데 뭐 한마디로 사회 적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전통시장 살리자고 대형마트만 규제하는 것은 10년을 해보니 사실 형평에 안 맞는 것 같다. 그 과정에서 온라인이 너무 크게 성장을 하면서 온라인 업체들은 일요일 배송에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새벽 배송 오고 일요일도 네. 배송 오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서로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다 할 말들이 이제 많은 거지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게 달성이 되든 안 되든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은 이런 완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또 시쳇말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지금 산업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좀 옛날과 많이 달라진 이런 상황에서 이런 게 도마 위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조금 더 좀 많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업체들한테는. 그래서 실효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퀘스천 마크이긴 한데요. 뭐라도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가긴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딱 의무 휴업이 없어진다라는 거는 확신이 없는데 일요일에 문은 안 여는데 온라인 배송은 하게 해준다던가 뭐 그런 어떤 타협점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업계에선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우리가 유통의 그런 구조 자체가 굉장히 다변화가 되었고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대형마트 쪽에 있던 그 규제가 좀 해제될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보고 있는데 일단 기대감을 좀 이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될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중국 쪽 얘기도 좀 해볼게요. 사실 중국 소비주가 2015년에 엄청난 시세를 냈었는데 그때와는 또 지금 상황은 또 다릅니다. 네. 어쨌든 다시 중국 쪽에서 지갑을 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들이 일단 뭐 과도한 어떤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좀 완화됐던 측면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그래도 좀 경제가 돌아가게끔 하는 그런 중국의 조치들이 이어지고 있고 또 시진핑 국가주석 3연임 결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경기를 좀 부양하는 조치들에 대해서도 또 이야기가 나왔죠. 중국 소비주 먹구름이 거칠 수 있을까요?
중국 소비주, 중국 소비 뭐 심리 아니면 거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인간 소비 네.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경제 매크로적인 면에서 중국 소비가 꺾이고 계속 둔화되고 이런 트렌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최근 2분기 이제 아주 짧게만 보자면은 최근 2분기에 봉쇄를 되게 심하게 했죠, 중국이. 그러다 보니 그것과 연관돼 있는 많은 기업들이 이제 2분기 실적이 지금 좀 영향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가 엄청 안 좋아져서 그랬던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일종의 약간 정책적인 것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거여서 이 단기적인 회복 탄력성으로 당연히 확 좋아지긴 할 겁니다. 3분기, 4분기에 재봉쇄가 없다라는 가정이 이제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 외에 어떤 좀 큰 흐름에서 중국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또 소비도 그에 따라서 조금 둔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신다라면은 저는 2015년이나 아니면 우리 사드 사태 이후 좋았던 화장품 면세점 이런 것들을 둘러봤을 때 이게 중국 소비가 그 당시에 너무 좋아서 이런 것들이 같이 좋았다라는 것보다도 그 플랫폼이 그런 역할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류가 분명히 있었던 것도 맞는데, 근데 이걸 원활하게 유통하고 또 그 중국 내수에서 소비를 시켜주는 이제 말하자면 따이공 같은 왕홍, 샤옹수 이런 존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면세점도 사상 최고 실적을 계속 냈던 거고 화장품도 이제 좋은 시기를 보냈죠. 왜냐하면 면세에서 가장 인기 좋은 게 화장품이고 부피가 작다 보니까는 대량 공급이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소비라는 것이 뭐 엄청나게 크게 좋아졌다 나빠졌다 이러다기보다는 그 속에서 우리가 이 뭔가 이렇게 돈 벌 길이 되게 많았는데 네.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씩 약간 어떤 산업이든 무한하게 늘 좋은 건 없지 않습니까? 어떤 게 돈을 많이 번다 그러면은 반대급부로 이걸 똑같이 따라하는 경쟁자도 생기게 되고 또 중국 내수에서도 그런 사업에 반해서 또 내수에서 해결하려는 세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수출 또는 면세 이런 부분이 좀 막히게 되고 근데 그 와중에 코로나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더 빨리 꺾이는 이런 모양새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늘 생각해야 될 부분은 중국 소비주를 접근하는 그 시각에서 바라볼 때 이게 브랜드 경쟁력이 있는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채널은 어떻게든 만들어낼 수 있는데 예. 브랜드 경쟁력이 그것도 있을 때 얘기거든요. 그리고 한번 봉쇄됐다고 해서 그걸로 꼬꾸라진다라면은 그건 이제 경쟁력이 없는 브랜드겠죠. 기다렸다 또 회복이 돼야지 그게 경쟁력이 있는 거니까 아마 이제 거기서 F&F나 이런 종목들이 사실 뭐 좀 2분기 둔화됐을 수는 있지만은 경쟁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계기인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에서는 없네요. 네, 제가 사실 이제 화장품 담당 아니어서 제가 말씀을 굳이 안 드렸습니다. 네네네. 의류와 유통 쪽. 네. 화장품 화장품 애널리스트에게 확인하겠습니다. 어쨌든 의류에 있습니다. F&F. 네. 중국 쪽에 일단 그 브랜드력을 잘 갖추면서 그걸 유지해 나가줄 수 있느냐, 브랜드 지위가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는데 투자 전략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국내에서도 또 지속이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진짜 좀 잘 넘어가면서 우리가 엔데믹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하반기 소비 유통 섹터의 투자 전략을 정리해 보면서 네. 종목 탑픽 있으시면 예. 또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진짜 이제 확진자가 또 10만 명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아마 예전에 오랜만에 뵈러 왔는데 그때도 이제 확진자가 증폭하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가 또 이제 안 올 줄 알았는데 온 건데요. 뭐 약간 이 이슈는 좀 진부한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지나가잖아요. 우리가 겪어봤잖아요. 라고 하기에는 또 주가 영향을 안 받진 않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가 외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여행이라던가 영화를 본다던가 이런 것은 좀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건 조금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큰 맥락을 잡고 가야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소비 위축이라는 이 화두로 오늘 시작했으니까 소비 위축, 전체적으로 소비 위축이 되는 건 아니다. 그 중에서 비내구재, 특히 필수 소비재 쪽은 생각보다 더 견조할 수 있다. 원래는 좀 줄어들 거라고 봤었는데 이 물가 때문에 오히려 더 견조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필수 소비재에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이걸 많이 파는 플랫폼에 투자를 하는 것이 일단 상반기까지도 하반기까지도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패션 쪽도 마찬가지인 것이 패션은 사실 우리나라는 필수 소비재로 보지는 않는데요. 다만 미국이랑 달리 한국은 패션 경기가 4월부터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좀 길게 내년 1분기까지는 이 회복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패션 경기에도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ODM 하는 제조업체들 그러니까 미국 경기 워낙 지금 안 좋을 것 같다라고 하니 한세실업이나 영업무역 이런 회사들 많이 조정받은 상황인데요. 이미 좀 충분히 조정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마트, 롯데쇼핑 이런 회사들 그리고 FNF, 한세실업 이런 회사들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고 시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필수 소비재에 대한 그 관심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필수 소비재 쪽에 실적은 견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한 종목군들 가운데서 오늘 의류와 또 유통 쪽에서 골라주셨는데요. FNF, 한세실업, 이마트, 롯데쇼핑까지 하반기의 관심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신영증권 서정현 애널리스트와 함께 하반기 소비 둘러봤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 확인해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790선, 2400선 중심으로 시장은 굉장히 플랫하게 횡보하고 있습니다. 내일 FOMC 이후에 시장 방향성이 나올지 또 이런 기대, 경계 계속되고 있는데 내일장까지도 우리 토마토TV 함께 해주시고요. 또 마감도 잘 하시고 오늘장 깔끔하게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또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